예,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88페이지를 펴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청구의 병합에 관한 얘기를 먼저 했었는데요. 예,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청구의 병합이 객관적 병합이 있고 주관적 병합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죠? 예, 행정소송법에는 특별하게도 이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병합의 형태, 단순 병합, 뭐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뭐 이런 것들 다 허용이 되고요. 예, 반소도 허용이 되는데 다만 이제 항고 소송에서는 반소가 그죠? 예, 당사자 능력 때문에 다소 제한되는 수도 있다, 주의를 요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통상의 공동소송도 뭐 당연히 허용되고요, 필수적 공동소송도 허용이 되는데 뭐 주관적 예비적 병합 뭐 이런 것들도 다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뭐 허용이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근데 행정소송법에서 특유한 이제 그 병합의 유형이 바로 이제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건으로서 주된 청구인 행정사건의 관련 청구 사건이 병합이 돼야 되겠죠. 예. 두 번째로 주된 청구의 사실시 계속 중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적법한 각각의 청구인데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의 취지가 뭐냐, 입법 취지가에 따라서 다소 좀 다른 결론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이 어떤 심리의 중복이나 모순을 제거한다. 뭐 물론 그것도 있지만 당사자의 편의나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설령 주된 청구 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아니면은 먼저 취하가 되거나 이렇다 손치더라도 관련 청구 소송을 각하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판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피고의 동일성 여부인데 피고 뭐 동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소의 변경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소의 변경이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다 인정이 되는데 행정소송에서만 있는 소의 변경이 더 중요한 거죠. 민사소송에는 없는데 행정소송에만 있는 소의 변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소의 종류의 변경이고요. 또 하나가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제도입니다. 첫 번째 소의 종류의 변경은 일단 행정소송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소의 종류가 민사소송은 잘 모르는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행정소송에서 또 소송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형이. 그러니까 소송의 종류를 이렇게 잘 파악을 해가지고 번지수에 맞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그렇게 민사소송처럼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의 종류의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나 절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면 읽어보시면은 다 아시는 얘기고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취소 소송 같은 경우는요, 그죠? 예. 제소 기간이 앞으로 이렇게 원래 소송을 제기했던 시점으로 앞으로 이렇게 당겨준다. 제소 기간의 기산점을. 그게 좀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후 변경은 이 소송 계속 중에 처분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원고는 소를 취하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이제 기존의 처분이 효력이 소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협의의 소익에서 배웠다시피 소 각하를 해야 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소를 취하거나 각하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런데 그게 그 처분 변경으로 인한 거는 사실은 원고의 귀책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처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원고가 그런 소송상의 불이익을 당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제도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구소를 뭐 취하하던가 아니면 구소를 그냥 유지해서 뭐 나중에 각하 판결을 받겠죠. 하던가 하고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 신소를 제기하던가 제소 기간 내에 이런 방법이 이제 있고요. 또 하나는 구처분에 대한 소송 중에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60일 이내에 하는 거죠. 그러면은 60일 이내에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 경우에 만약에 필요적 전치인 경우에는 굳이 다시 새로운 처분에 대해서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 이 필요적 전치를 밟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예, 행정소송에서 임시구제에 관한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또 해드렸는데, 그 행정소송에서 임시구제는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민사소송에서 보전처분도 마찬가지인데, 소송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이 권리구제의 적시성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적시에 권리구제가 되지 않으면은 재판 청구권이 온전하게 보존됐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행정소송에서 임시구제의 문제가 나오는 거고 민사집행에서 보전처분의 문제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은 가압류하고 가처분이 있습니다. 근데 행정소송에서 가압류 문제는 뭐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만 문제가 되는데 이 민사집행에 있어서의 그 가처분 중에 소극적인 가처분은 행정소송에서 말하는 집행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전처분에서 말하는 그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같은 적극적인 가처분이 있는데, 그러면 행정소송에서는 그런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같은 그런 임시구제 제도를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항고소송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당사자 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항고소송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임시구제 제도를 해석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기존의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집행정지 제도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하나의 테마고요. 또 하나는 이 항고소송에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같은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에 있는 보전처분에 있어서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준용하거나 유추해서 항고소송에서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럼 먼저 집행정지에 관한 건데, 우선 전 세계적으로 집행정지의 원칙을 채택한 나라도 있고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한 나라도 있는데,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한 나라가 오히려 더 다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했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부실하게 하는 나라다라고는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집행정지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정지가 원칙이니까 집행정지를 하려면은 법원에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신청을 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해서 집행정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정지가 뭐 사법작용이냐 행정작용이냐 뭐 이런 좀 구닥다리 논쟁이 있는데, 당연히 뭐 사법작용이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만큼.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만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에서 취소소송과 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집행정지가 의미가 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뭐 집행정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거부처분이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논쟁거리죠. 거부처분에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겠느냐. 일단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 신청 상태로 집행정지를 해봤자 신청 상태로 그냥 임시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원고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처분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일단 대법원의 기본적인 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는 예컨대 응시원서 반려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항금심의 판결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집행정지의 요건으로서 먼저 형식적 요건, 집행정지 이익이 존재해야 된다. 집행이 완료되면은 집행정지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집행이 완료됐더라도 위법 상태가 계속 중이면, 그죠? 예, 이때는 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안 소송이 계속 중요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이나 가압류는요, 민사소송에서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후에, 제기 후에 적어도 본안 소송과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집행정지 결정이 날 때까지 본안 소송만 제기하면 되는 거니까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실체적 요건으로서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요거는 이제 행정소송법에 규정돼 있지 않는 그런 요건이잖아요. 적극적 요건이잖아요. 이 요건을 강조하게 되면 마치 집행정지 사건이 본안 사건으로 바뀌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 요건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신청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거나 행정청의 적극적인 소명에 의해서 피의 보전 권리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 그런 경우에만 이 요건을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두 가지잖아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일 것하고 긴급성이잖아요. 행정 심판에서는 이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 중대한 손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행정 심판하고 행정 소송하고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몇 군데씩 있잖아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니까 이 재산적 처분이나 아니면 원상회복이 가능한 처분은 요 요건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비재산적 처분 뭐 이런 곳에 집행정지의 요건이 해당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과세 처분과 같은 경우에 또는 과징금 처분과 같은 금전적 처분은 뭐 나중에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원상회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건을 통과하기가 어려운데 다만 이 이른바 교살적 조세라고 해서요. 이 과징금 내고 나면 뭐 파산한다든지 너무 과징금 액수가 커서 이런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손해는 그 개인적 손해, 여기 이제 공익적인 손해라든지 공익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의 손해를 얘기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뭐 긴급성은 보시면 되는 거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청 심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이게 직권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직권으로. 신청에 의해서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직권으로도 집행정지가 가능하고요. 따라서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처분권주의하고는 인연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심리에 있어서는 소명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결정에서 각하하고 기각 결정이 있는데 법문에는 기각만 있어서 이 집행정지 신청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각하해야 되느냐 기각해야 되느냐 약간의 논란거리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양자 어느 쪽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인용 결정에서 집행정지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광의의 집행정지 안에 효력정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의 집행정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의 속행정지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집행정지와 처분권주의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직권으로도 집행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처분권주의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효력 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행정소송법 규정 때문에 그런 거고요. 처분권주의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정지 기간이에요. 집행정지 결정문에 시작점이 적혀져 있지 않으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은 고지된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은 본안 판결 확정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통상의 경우에 실무적으로요. 실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통상의 경우에 이 집행정지 결정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본안 판결 선고시예요. 본안 판결 선고시에요. 그러면은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이미 설명한 대로 남상소를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본안 판결 선고시인데 원고가 승소하면은 좀 모양이 우습게 되잖아요. 원고가 승소했는데 집행이 정지된 게 해제돼서 이제 다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의 실무례는 본안 판결을 선고할 때, 승소 판결을 선고할 거니까 할 때 집행정지를 직권으로 다시 해주거나 아니면은 당사자가 좀 눈치를 봐서 미리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행정지의 효력으로 형성력이 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그 즉시 집행이 정지되는 거죠. 정지되는 거죠.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거나 집행이 정지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형성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성의 의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은 잠정적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종국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컨대 뭐 집행정지를 받아서 영업정지 처분이었는데 집행정지를 받아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옛날에 과거에 집행정지 때문에 영업했던 게 무면허 영업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종국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속력. 만약에 집행정지 결정에 어긋나서 다시 행정청이 그에 반하는 어떤 처분을 했다든지 후속 처분을 했다. 그렇게 되면 무효라고 얘기했습니다. 중대명백설에 따라서요. 그리고 집행정지는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판력은 없겠죠. 그 다음에 장래효라고 말씀을 드렸고, 본안 판결은 소급표지만 집행정지는 장래효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하고 종기를, 날짜를 특정한 거, 뭐 예컨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는데, 중간에 집행정지가 됐고,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2020년 2월 28일이 지나가면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돼서 가까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죠. 집행정지의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간이 중요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기간이 중요한 거.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본안 청구와 집행정지 결정과의 관계인데요. 일단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인 거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요건에서요. 계속 중인 게 집행정지의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안 판결이 예컨대 본안 소송이 취하됐다든가 아니면 본안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이 됐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집행정지는 실효하는 겁니다. 당연히. 집행정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집행정지 그 기간이 만료가 돼도 당연히 실효하는 거고요.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요.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인데요. 취소는 이제 두 가지 사유입니다. 애초부터 집행정지 사유가 없었는데 집행을 정지했다. 또 하나는 집행정지 자체는 적법한데 사후적으로 사정 변경이 생겼다. 이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집행정지 취소 신청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처분에 관한 얘기인데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판례는요. 항고 소송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 명문의 준용 규정이 없으니 항고 소송에서는 집행정지 외에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같은 거는 불가하다. 당사자 소송은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
집행정지도 가능하고 임시지를 정하는 가처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다라는 거. 나머지 얘기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 8장으로 가서 행정소송의 심리입니다. 행정소송도 뭐 민사소송과 크게 뭐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헌법상의 공개심리주의나 쌍방심리주의, 뭐 민사소송법상의 뭐 구술심리주의, 직접주의, 적시제출주의, 뭐 집중심리주의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데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보다 아무래도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직권주의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심리는 일단 처분권주의하고 변론주의의 개념상의 차이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처분권주의는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소송의 시작, 소송의 대상, 소송의 종류를 당사자가 정한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정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소장을 제출해야지 소송이 개시가 되는 거고요. 당사자가 심판의 대상을 정한 범위 내에서 청구처지나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거에 한해서 재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당사자가 소송을 취하면 끝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이제 처분권주의라는 거고요. 변론주의는 이제 이 재판의 기초가 되는, 그죠? 사실이나 증거를 당사자가 수집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법원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냐, 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처분권주의가 행정소송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다만 이제 화해나 인락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당사자가 자제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안 된다라는 건데, 이건 나중에 다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변론주의의 반대말은 직권탐지주의잖아요. 이 행정소송도 변론주의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다만 이제 행정소송법 26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판례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당연히 적용된다라는 거고요. 이 규정은 이 변론주의를 보충하는 의미, 즉 직권주의가 가미됐다는 정도로만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송 요건과 같은 경우는 직권조사, 즉 처분권주의의 반대말이죠. 직권조사가 기본이고요. 그 중에서 공익성이 강한 소송 요건은, 이거 민사소송법 이론하고 똑같아요. 그 중에서도 공익성이 강한 소송 요건, 예컨대 제소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절차에 준수를 했는지, 뭐 처분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직권탐지주의까지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본안은 민사소송하고 마찬가지로 변론주의가 원칙이고 행정소송법 26조 때문에 직권주의가 가미돼 있는데, 판례는 그 가미의 의미를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현출하는 것 정도로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증거조사로 가서는 일단 자백의 구속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소송에 관한, 여러분들 민사소송에서 다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중원부원 더 설명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이라는 게요, 그렇게 어려운 그 고도의 현대적인 논리학, 이게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판이라는 거는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식 3단 논법이거든요. 참 아시겠지만 대전제가 있는 거죠, 그죠? 대전제. 그 다음에 소전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포섭 과정이 있는 건데, 그죠? 자, 대전제가 행정소송에서는 대전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통의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닌데, 특히 처분과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 뭐에 근거해야 돼요? 법률이죠. 그러니까 법률, 그죠? 조항과 그 해석론이죠. 소전제는요, 사실관계죠, 사실관계. 이게 O냐 X냐의 문제가 포섭이잖아요, 그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민사소송으로 가면은 대전제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보통의 경우에. 자, 임대차 계약이에요. 저의 임차 기간은 어디에 기재가 돼 있어요? 어디에 기재돼 있어요?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 집주인하고 맺은 임대차 계약서에 있죠. 그러니까 행간법은 이게 법률인데 보통의 경우 민법에서는 계약이죠, 계약. 그 계약과 그 해석, 의사표시 해석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관계. 이게 포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위헌법률 제청을 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따져요. 그러면은 대전제가 뭐예요? 헌법 조항이죠. 소전제는 법률과 그 해석론이겠죠. 그죠? 그럼 그 법률이 헌법 조항에 합치되느냐, 합치되지 않느냐. 재판이 그렇게 복잡한 과정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천재들만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냥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개발해 놓은 정리해 놓은 그냥 단순한 3단 논법입니다. 이 3단 논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냥 깨맞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의 해석이 중요하죠. 법률이 막 이리저리 돼 있어요. 그러면은 고도의 어떤 정신작용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되잖아요. 근데 법률이 좀 이렇게 해석론이 필요해요. 그런 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증거조사가 이 얘기.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조금 뭐 했던 얘기보다 조금 더 오늘은 더 리얼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포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판부가 아는 사실은요. 재판부가 아는 사실은 실제 사실일까요? 아니면은 가상의 사실일까요? 퀴즈입니다. 재판부가 아는 사실은 실제 사실이에요? 아니면 가상의 시나리오예요? 실제 사실일 것 같지만 아니죠. 예컨대 A가 B한테 100만 원을 꿔줬어요. A는 안 꿔줬다고 그러고요. A는 꿔줬다고 그러고 B는 안 꿔줬다고 주장해요. 재판부가 그 사실을 알아요? 옆에 안 있었잖아요. 옆에 안 있었죠. 재판부가 아는 건 뭐예요? 증거로 재구성된 사실이죠. 증거로 재구성된 사실이죠. 실제 사실이 아니죠. 실제 사실은 누가 알아요? 원고하고 피고하고 하늘하고 땅만 알죠. 재판부는 모르죠. 재판부가 실제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신도 아닌데. 판사가 공부는 잘했을지 몰라도 신은 아니잖아요. 재판부가 아는 거는 원고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재구성한 사실을 아는 거죠. 사법제도가 선진화되고 잘 돼 있으면은 판사가 아는 사실과 실제 사실 사이의 간격이 가깝고, 그죠? 사법제도가 좀 허술하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부패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실제 사실과 판사가 아는 사실의 거리가 멀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소송법 체계에서요. 우리나라 소송법 체계에서 이 사실을 재구성해야 되잖아요. 사실을 재구성하는데 뭘로 재구성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재구성하느냐는 거죠? 일단 자백하면 무조건 사실로 인정해야 되죠. 자백의 구속력이잖아요. 자백하면 사실로 인정해야 됩니다. 판사가요. 재판부가. 설령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실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자백의 구속력이죠.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항상 수사기관이 유혹을 느끼겠죠.
그래서 고문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형사소송에서는 자백만 해서는 사실로 인정 안 하지요. 그렇죠? 형사소송에는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야 되고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자백을 하면 그거는 재판부가 더 이상 증거 조사를 하지 않고 그 자체로 실제 사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소송법상. 그죠? 그걸 자백의 구속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백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제3자의 형사상 처벌, 범죄행위죠, 범죄행위. 범죄행위가 게재돼 있거나 아니면은 이 종전의 주장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아니고서는 자백의 구속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다 어려운 얘기예요. 상대방이 동의 안 해주겠죠, 절대로. 동의해주는 게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거의 없겠죠. 그 다음에 뭐 자백의 범죄행위가 개입되는 거는, 게재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 다음에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증명해 놓은 것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자백은 일단 재판부에서 증거조사하지 않고 바로 이제 사실,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소전자에 관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백의 대상은 주요 사실이죠. 주요 사실이 아닌데 자백의 대상이 되는 거는 서증의 진정 성립이죠. 그렇죠? 이 서면은요,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부여받으려면은 증거가 일단 증거 능력이죠. 보통 제가 능력은 자격으로 해석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당사자 능력이 아니라 당사자 자격이라고 생각하면 더 쉽다고 그랬잖아요. 증거 능력도 증거 자격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격이죠. 그러려면은 이 서증은 이게 위조되지 않아야지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진정 성립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 두 가지 부분은 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간접 사실이나 뭐 보조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민사소송법에 관한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증명 책임이에요. 증거를 제출해서요. 증거를 원고도 내고 피고도 내는 거죠. 원고만 내는 거 아니죠. 원고도 내고 피고도 내는 거잖아요. 예. 또는 뭐 법원에서 뭐 성명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증거 자료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돼서 사실 인정을 하면 돼요. 근데 진위 불명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위 불명 상태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진위 불명 상태에 빠지면은 원고한테 불이익을 줄 건지, 그러니까 포섭이 안 되는 걸로 할 건지, 진위 불명 상태에 빠지면 포섭이 되는 걸로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되죠. 만약에 사건마다 그때그때 판사 기분 따라서 진위 불명 상태에 빠지면은 이 사건에서 진위 불명 상태에 빠지면은 이거 포섭 안 되는 걸로 할래. 이 사건에서는 또 B라는 사건에서는 진위 불명에 빠지면은 포섭된 걸로 볼래. 이렇게 사건마다 그때그때 판사가, 재판부가 정하면은 이거 재판이 너무 불안정하지 않겠어요? 재판부에 자의가 개입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진위불명의 상태에 빠지면 포섭이 되는 걸로 볼 건지, 진위불명의 상태에 빠지면 포섭이 안 되는 걸로 볼 건지를 미리 정해놔야 되죠. 그게 바로 증명책임 배분이라고 합니다. 네? 증명책임 배분이. 실제로 내가 증거를 내야 되냐, 네가 증거를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증거는 다 내야 되는 거죠, 누구나. 증거는 누가 다 내야 되는 건데 진위불명에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 강의를 반추해 보시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소송 요건은요, 이미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소송 요건은
진위불명에 빠지면은 원고가 소송 요건을 못 갖춘 걸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각하돼야 되겠죠. 그 원고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안에서는요, 이거는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라서 행정소송도 기본적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권리주장사실, 권리근거사실이죠. 근거사실, 권리장애사실, 권리소멸사실로 나누면은 권리근거사실은 원고가,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죠. 원고가. 권리소멸사실이나 권리장애사실은 피고가인데, 원고 피고로 여러분들이 자꾸 사고를 하면은 이제 완전히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항상 권리 주장자이기 때문에 원고가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고가 권리 주장자이기 때문에 그냥 원고 피고라고 생각하고 이 증명 책임을 배분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렇지만 행정소송에서 침익적 처분의 권리 주장자는 누구예요? 행정청이죠. 과세처분 한번 생각해 봐요. 과세처분에서 돈 달라고 하는 게 피고잖아요. 행정청이, 과세관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고 피고로 나눠서 생각하시면은 너무 헷갈려지니까 누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인지로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수익적 행정행위에서 예컨대 건축허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거부됐어요. 그러면 권리 주장자가 누구예요? 건축허가 신청자예요? 아니면은 건축허가자예요? 건축허가 신청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권리 내놔라는 거잖아요, 건축허가를. 그러니까 이때는 다시 또 원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권리 근거 사실에 있어서. 그러니까 민사소송처럼 그렇게 민사소송에서 공부하신 것처럼 이해하시면은 행정소송을 공부할 때 굉장히 헷갈려지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고 피고를 일단 지우시고, 누가 그 사실을 주장해야 되는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은 대부분의 행정소송은 민사소송하고 뒤집혀져 있죠. 왜냐면은 주로 행정소송은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침익적 행정행위의 권리 주장자는 보통 피고가 되겠죠. 행정청이. 그죠? 절차적 적법성도 당연히 행정청이 져야겠죠. 왜냐면은 행정청이 행정절차법에 따르는 법치주의 국가의 원리에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죠? 재량행위에 있어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게 판례인데 다소 좀 저는 일단은 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 여부도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원고가 입증 책임을 주장 증명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판단 문제지. 그게 판단 문제이지 증명해야 될 문제는 아닌 거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그다음에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문서 제출명령 제도하고의 차이점, 내부 문서도 그죠?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호사가 되면은 좀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됐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뭐 배우는 입장이고 이 소송법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죠. 민법 실체법이라든지 형법 실체법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들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예컨대 뭐 내가 도둑을 맞으면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돈 빌려줬는데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롭고 그 다음에 한 번쯤 이렇게 다들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소송법은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접하기가 어려운 쪽에 있어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한번 이해하고 나면은 사실 소송법은 그렇게 심오한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니라서 한 번만 잘 이해하시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약간 기술적인 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잘 이해하시라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소송에 대해서 잘 해보질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까 좀 우스꽝스러운 예도 좀 들어보고 3단론법에 관한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증명 책임이 왜 필요한지
그죠? 그 다음에 이 포속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걸 모르니까 증명 책임의 원리를 모르니까 왜 진위불명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정해야 된다라는 것만 알아도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막 재미없어지고 무슨 암기 과목처럼 되고 원고가 주장 책임, 입장 책임을 져야 된다고 외워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니까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학 공부를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해 과목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터득하시면은 암기할 수 있는 범위가, 암기해야 되는 범위가 거의 3분의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안 그러면은 전부 다 암기해야 돼요. 그죠? 특히 소송법은 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의 판단 기준시에 관한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요. 자, A라는 사람이요. 성북구청장에게 2020년 10월 1일 날 건축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 11월 1일 날 성북구청장이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A가 소송을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단 말입니다. 제기했는데 2021년 3월 1일 날 판결을 선고해야 돼요. 자,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원고가 신청할 때는 당연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이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해 편의를 위해서 한번 우스꽝스러운 예를 드는 겁니다. 또 법률이 개정이 됐다. 이제는 다시 이제 또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판결을 선고해야 돼요? 건축허가를 내줘야 돼요? 안 내줘야 돼요?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시점이죠, 시점. 시점이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 견해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쳐드려도 견해를 세 가지를 만들 수 있죠. 제1설은 뭐겠어요? 신청시설이 되겠죠. 제2설은 처분시설이 되고 제3설은 판결 선고시설이 되겠죠. 일단 처분시설과 판결시설이 대립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는데 항상 우리가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항고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리뷰죠, 리뷰. 뭐에 대한 리뷰예요? 처분에 대한 리뷰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을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항고 소송의 본질로 봐서는 처분 시설이 맞는 거죠. 처분이 적법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처분 시설이 이 통설과 판례입니다. 통설과 판례인데 뭐가 문제냐면은 처분 이후에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판결은 이 당시를 기준으로 판결이 선고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행정청은 다시 재처분할 의무가 있는 거지 반드시 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재처분할 의무인 거죠. 건축허가 신청 당시로 다시 돌아갈 뿐입니다. 신청 당시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내줄지 안 내줄지를 행정청에서 다시 결정을 하는데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판결에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판결은 요걸 기준으로 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거부 처분을 해도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판결 시설은 아니 이거 뭐 소송 경제라든지 행정 경제라든지 이게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판결 시설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 판례는 처분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교재에는 없지만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요. 자, 이 상태에서 법령이 개정이 됐어요. A라는 사람은 신청할 당시에 자신이 그 건축허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법률에 개정이 되는 바람에 거부 처분이 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뭘 생각해야 되죠? 신뢰보호 원칙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때의 신뢰의 대상은 뭐예요? 처분이 아니고? 공적인 견해 표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령이 되는 거죠. 구법령에 대한 신뢰죠. 그래서 법령 개정과 신뢰 보호 원칙에 관한 쟁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행정실체법에 있는 교과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이슈가 뭐냐. 자, 제재적 처분이에요. 제재적 처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나요? 제재적 처분의 경우에도 그냥 만연히 처분시설로 하면은, 그죠? 이거는 마치 형법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죠. 형법에서 어떤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반 시설입니다. 위반 시설. 위반 행위 시설. 그러니까 제재적 처분의 경우에는요. 이 위법하냐 아니냐. 위법해야지 제재를 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법하냐 아니냐는 위반 행위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시 원칙으로 돌아서 처분 시설이에요. 예컨대 그 제재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느냐. 너무 과하냐 안 과하냐. 이거는 처분 시설이 되는 거고요. 원래대로 처분이고 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는 거냐만큼은 위반 행위시가 돼야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안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여기서 이제 교재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어드밴스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더 경미하게 바뀌었어요. 또는 제재를 가할 수 없도록 바뀌었어요. 위반 행위 시는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요. 강한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요. 그 이후에 법령이 개정이 돼서 더 경한 걸로 바뀌었다거나 아니면은 제재를 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형법식 사고방식대로라면 그죠? 유리한 법령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맞죠? 형법 규정이 아예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형법 몇 조예요? 1조인가 2조인가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판례는요. 행정법에서 판례는 그렇게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조금 오래된 판례이긴 한데 1980년대 판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게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위반 행위시에요. 근데 이제 1980년대 판례 이후에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 유리하게 변경되더라도 위반 행위 시에 따라서 결론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뭐 당연히 처분이 없으니까 처분 시설을 채택할 수도 없잖아요. 그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뭐를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요. 자,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보면은요, 이유제시 제도가 있어요. 그죠? 처분을 할 때는 처분의 사유와 근거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법조와
적용법조와 사실관계를 이유 제시를 해야 돼요. 이유로서 제시해야 됩니다. 처분의 적용법조하고요.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이유 제시 제도입니다. 그죠? 그건 이제 처분 이유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처분 서면에 뭘 적어야 되느냐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처분 서면에 처분 이유를 쓰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서면에 뭘 적어야 되는 관점에서, 절차적 관점에서 본 거고요. 그죠? 근데 꼭 처분 이유를요, 처분 사유하고 처분 이유가 꼭 같지는 않는 거죠. 예컨대요. 자, A라는 사람이요. 자, A라는 사람이 안암식당 주인이라고 치잖아요. 안암식당 주인인데, 이 미성년자한테요, 소주 2병을 팔았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사유가 있었는데, 또 한 사유는 뭐라고 할까요? 위생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업소 내에 뭐라고 그러죠? 이게 조명 시설이 안 좋아요. 조명 시설 불량이에요. 그리고 처분이 2020년 10월 1일 날 있었는데, 2020년 11월 1일쯤에 다시 또 미성년자한테 또 술을 2병 팔았어요. 근데 어쨌거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념을 먼저 잘 파악하셔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처분 서면에요.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하려면은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서면주의잖아요. 서면을 써야 되잖아요. 서면에 이유를 써야 되죠. 아까 이유는 뭐하고 뭐를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실관계하고 적용법조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냥 여러 가지가 있지만 2가지나 있잖아요. 그냥 이게 서북구청장이 그냥 이거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아서 요것만 썼어요. 그러면 처분 서면에 써져 있는 게 처분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처분 사유는 사실은 안 써져 있긴 하지만 2가지죠. 따라서 처분 사유하고 처분 이유가 반드시 같은 건 아니죠. 일단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일단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처분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처분 사유를 처분 이유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예? 예. 실체법, 그러니까 처분 사유가 아닌데 처분 이유에다 써놓을 수도 있죠. 잘못된 거긴 하지만, 위법하긴 하지만 처분 사유가 아닌 거를 처분 이유에 써놓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처분 사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써놓을 수도 있죠. 그죠? 처분 사유는 그 처분을 이유 있게 하는 실체법적인 사유들이죠. 그러니까 처분 이유하고 처분 사유가 반드시 이꼴 관계에 있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꼴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처분 사유는 처분 이유가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처분 사유와 관한 본격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자, 처분 사유도 사실은 말입니다. 소송법적으로만 보면은 그냥 공격 방어 방법이죠. 행정청이 원고한테 공격하는 거잖아요. 처분 사유도. 이 처분이 이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공격 방어 방법이잖아요. 이걸 이 번지를 날릴까, 요 번지를 날릴까의 문제잖아요. 권투를 해요. 복싱을 하는데 이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적법하냐, 위법하느냐가 목적이잖아요. 원고 피고에.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근데 피고 입장에서 보면은 이기려면 펀치를 날려야 되잖아요. 요 펀치를 날릴까, 요 펀치를 날릴까의 문제잖아요.
공격 방어 방법의 문제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자, 이제부터 문제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처분 이유나 뭐 원고 피고가 자,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판 거를 처분 사유로 삼아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어요. 물론 조명시설 불량한 것도 있었어요. 있었지만 피고가 처분 사유로 삼기를 애초에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판 거를 이유로 근거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어요. 자, 원고는 그런 줄만 알고 소송을 준비했겠죠. 예. 근데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보니까 원고 입장에서, 피고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잘 봤더니만 미성년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제 뒤늦게 와서 소송 전에 주장하지 않았던 요거를 소송 중에 처분 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게 뭐예요? 처분 사유를 요걸로 잡느냐는 사실은 그냥 오른쪽 펀치를 날릴까, 왼손 훅을 날릴까의 문제에 불과한 거니까 항상 허용되는 거죠. 민사소송에서는 공격 방법은 항상 허용되는 거잖아요. 실기만 안 하면. 그죠? 실기한 공격 강화 방법만 문제가 될 뿐이지, 왼펀치, 오른펀치 아무거나 날려서 케어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행정청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항고소송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디서 이런 문제 비슷한 거 나와요? 같은 공법소송이에요. 같은 공법소송인데 어디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무슨 소송이에요? 형사소송에서죠.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공소장 변경이 되니 마니, 또 공소장 변경 없이 또 뭐 인정할 수 있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니 없니 뭐 이런 거 형사소송법에서 공부하셨죠? 그땐 대두되는 문제가 뭐였어요? 피고인의 방어권이죠. 왜냐면 한쪽이 국가라서 그래요. 한쪽이 국가라서 그냥 사사로운 무기가 대등한 당사자들끼리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응? 항고소송에서도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네?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원고의 방어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송법의 원리대로라면, 민사소송법의 원리대로라면은 왼펀치 오른펀치 다 날릴 수 있는 거지만, 그쵸? 뭔가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좀 제한해야 될 것 같아요. 심리를 제한해야 될 것 같아요. 심리의 범위를. 그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 있어요. 만약에 아예 못하게 한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아예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처음 피고가 내세웠던 처분 사유만 딱 그것만 달랑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또 하나는 언제든지 허용된다 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는 어딘가 절충점을 찾아보자 뭐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하고 항상 세트로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아까 힌트를 줬어요, 사실은요. 자, 예컨대 아예 못하게 한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못하게 한다는 견해를 취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판례가 그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무조건 요것만 재판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재판했어요. 미성년자가 아닌 걸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원고 승소했어요. 원고 승소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청은요, 판결의 취지를 존중할 뿐이지, 그죠? 항상 그대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행정청이 이걸로 다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하는 걸 막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재판을 안 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요. 심리의 대상이 될 가능성조차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고의 방어권은 아직 지극히 잘 보호가 됐는데, 똑같은 재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분쟁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례적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처럼 뭐 처분 사유라는 거는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한 거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죠? 그러면은 원고의 방어권은 좀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문제가 되지만, 대신에 분쟁은 이례적으로 해결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가치입니다. 두 가지 가치. 실질적인 법치주의와, 그죠? 원고의 방어권이 한 편이고요. 그죠? 분쟁의 이례적 해결이나 소송 경제가 또 한 편이죠. 양자에게 이 긴장관계죠. 긴장관계. 어디서 조화시킬 거냐. 이 문제죠. 이 문제가 대충 왜 생겼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부터는 디테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좀 쉬었다가 더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